오늘은 게임스톱에 대해서 좀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단순하게 게임스톱 현상 하나만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상당히 얽혀 있어요. 우선 게임스톱 사태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게임스톱이면 미국 전역에 있는 게임 패키지 판매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쉽게 말해 그냥 일반적인 게임샵 체인점입니다. 이 게임샵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역사도 꽤나 오래됐고 말 그대로 전국구의 웬만한 지역에 다 있는, 쉽게 말해 한국의 다이소 같은 체인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 넷플릭스가 뜨기 시작하면서 뭐 비디오 테이프나 DVD를 대여하던 이런 체인점들이 망해가고 있는 것처럼, 즉 오프라인 게임 패키지를 파는 게임스톱 역시도 디지털 판매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쇠퇴하는 과정을 맞이하고 있던 중이었죠. 그나마 디지털 패키지보다 좀 나았던 것은 게임스탑만의 한정 특정, 그리고 게임이나 중고 게임 등을 판매하고 거래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용산처럼 그나마 이러한 매니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명맥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미국 내에서 역사가 오래되었다라고 보이는 만큼 과거부터 게임을 사고 팔고 했던 꼬맹이들이 이제 어른이 되었고, 다시 그 어른들이 자식들을 데리고 이 게임스톱에서 게임을 살 정도면 매우 깊은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미국의 헤지 펀드들이 몰락해가는 게임스톱의 미래를 보게 되었고, 게임스톱의 고요를 빨아먹기 위해 게임스톱의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면서 수익을 챙기려는 목적으로 베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헤지펀드가 게임스톱 공매도 포지션을 취했던 가장 큰 이유는 최근 새로운 산업 발표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고, 여기에 전염병 사태까지 겹침으로 인해서 사업 부진이 더욱더 깊어지기 시작했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게임스톱은 2019년 큰 손실을 기록했고, 그 여파로 인해서 2021년 3월까지 대략 1000개 이상의 매장을 폐쇄할 예정이었던 것이죠. 이로 인해 헤지펀드는 게임스톱이 곧 경영난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일부 헤지펀드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게임스톱의 주가가 경영난으로 하락을 예상할 것이다 라고 공매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형 기관인 헤지펀드 같은 애들이 공매도를 하는 것은 사실상 엄청난 물량으로 주가 하락을 유도하고 그것으로 이득을 보겠다라는 상당히 편법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경영난으로 회사가 가치가 떨어진다 해도 헤지펀드의 인위적인 물량 공매도 조정으로 인해 예상보다 더욱 깊은 하락을 그릴 수가 있고, 그만큼 개미들과 주주 친화의 회사들은 더 큰 치명타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편법적인 공매도의 시작은 바로 헤지펀드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월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월가는 미국뿐 아니라 이미 세계 금융의 중심지이고, 월가에서 일하는 금융가들을 총칭해서 우리가 월가라고 그냥 뭉텅거려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월가를 기관 투자자 혹은 큰손 큰고래라고 명칭하기도 하는데, 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월가 이놈들의 돈장난에 현재 선물과 ETF 주식판은 거의 저들의 손아귀에 놀아나고 있고, 금융위원회도 못 본 척 팔짱만 끼고 있는 것이 그 현실입니다. 이러한 월가의 사채꾼 놈들은 개미들 등골을 빨아먹기에는 거의 도같은 사람들인데, 그 유명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역시도 록펠러가의 해지 놈들한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월가 놈들은 금융위원회 놈들과 항상 경제 위기 때마다 샤바샤바 해서 늘 자기들의 호주머니를 두둑히 챙겨 빠져나가고, 일반인들은 대신 엄청난 빚을, 이 금융사기, 즉 월가의 금융사기에 속아 넘어가 죽을 때까지 그 빚을 갚고 고통을 당하면서, 이러한 고통을 이용해 저들은 수익을 얻고 그 돈으로 파티를 그동안 벌여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게임스톱 사건 어떻게 진행이 되었던 것인가? 게임스톱은 이번 전염병 사태에서도 새로운 플스5와 엑스박스 X 같은 차세대 판매 기기 등으로 겨우 버티고 있었던 주식을 저들은 사냥 목표로 잡았고, 유명 헤지펀드 기업 중 하나인 멜빈 캐피털이 게임스톱의 공매도를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이 같은 미래 비전 없는 회사에 투자할 사람들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한 멜빈 캐피털이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스케일을 너무 크게 불리다 보니, 사람들이 멜빈 캐피털의 의도적인 공매도 사태를 다 알아차려 버린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엄청난 규모의 공매도는 다른 기업들도 아니고 겨우 힘들게 버텨가고 있던 게임스톱 기업을 완전히 침몰시키겠다라고 멜빈 캐피털이 대중들에게 선언한 것이나 거의 다름없는 상황으로 몰아갔던 것이고, 그동안 게임스톱을 통해 수많은 추억을 쌓아왔던 북미의 추억 게이머들은 헤지펀드 기업들의 추악한 짓거리에 엄청난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사실상 게임스톱 기업 재정 상황을 보았을 때 게임스톱 주식으로는 이득을 보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월가놈들 엿을 먹여보겠다라는 사람들의 의지가 똘똘 뭉쳐버렸고,
이익에 상관없이 게임스탑 주식을 매수 후 홀딩해버리자라는 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파는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했고 게임스톱의 주 고객층이라 할 수 있는 청년과 장년층들이 더 의기투합하기 시작하면서 월가놈들의 물량 공세, 즉 공매도 포지션으로 거의 상승이 무의미했던 상황에서 갑자기 게임스톱의 주가가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그동안 월가의 불합리한 금융 조작으로 열심히 두드려 맞고 있던, 즉 많은 손해를 봤던 개인들의 복수심과 행여나 게임스톱 운동으로 이득을 챙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슬며시 발을 담그는 이른바 서학 개미들과 개인들까지 합류가 되기 시작했던 것이고, 당연히 한국 투자자들 역시도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이 게임스톱 주식에 참전을 했습니다. 여기에 과거 헤지펀드 공매도 전략으로 고생을 했었던 일론 머스크, 이 게임 덕후 역시도 게임스탑 공매도 사태를 언급하면서 불에 기름을 부어버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주가가 미친듯이 상승하기 시작했고, 공매도를 시도했던 몇몇의 헤지펀드 측의 공매도 계획은 완전히 삐걱거리기 시작했으면 물론이며,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산뜻하고 아름다운 상황을 대처하지 못하고 완전 그로기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미국 증권어플 로빈후드를 시작으로 여러 증권사들이 게임스탑 주식 매수를 막아버리면서 반대로 매도는 열어놓는 이러한 이상한 포지션을 취해버립니다. 특히 로빈후드라는 해당 앱은 수수료가 없어서 미국 개미들이 많이 사용하는 앱인데, 이 앱을 막았다는 것은 결국 개미들의 게임스톱 계획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소리와 같은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 국가도 아니고 특정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주식을 매수해서 막아버린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던 것이고, 덤으로 좌우 대통합해서 청문회가 이러한 사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현재 흐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헤지펀드가 주식으로 손실을 봤다고 생각하는 것,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너무 한쪽만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헤지펀드는 일부러는 아니지만 누군가가 강제적으로 공매도 포지션에 개미를 끌어들인 것이고 의도적인 손실을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임스톱 하나만을 두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말을 했던 것이죠. 그 이유를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무엇부터 설명을 해야 될까요? 우선 이 개인 투자자들의 반란을 주도했던 키스질이라는 사람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키스질이라는 사람은 보스턴의 셋집 지하 작업실에서 전업 투자를 하는 전직 보험사 직원으로 2살 난 딸을 두고 있습니다. 키스질은 개미들의 성지로 통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의 주식 토론방에서 가장 먼저 게임스톱 주식 매수를 추천했고, 실시간 전쟁을 지휘했던 사람 중 한 명이죠. 그로 인해서 게임스톱 주식이 한 달 새 1700%나 뛰면서 수많은 억만장자를 탄생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억만장자로 불릴 수 있을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일단 게임스톱을 통해서 큰 돈을 벌었다라는 사실이죠. 키스질은 매사추세츠 뮤추얼에 2019년 4월 취직을 했고, 증권 투자 자문사인 MML 인베스터 서비스의 직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회계학으로 학업을 마치고 공인 재무 분석사 자격증도 딴 나름의 전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좀 거시기 하네요. 어쨌든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쨌든 이 사람은 뮤추얼에 재직 중 2020년 여름 롤링키트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헤지펀드의 공매도를 상대로 개미들의 반란을 주도해 나가기 시작했으며, 질이 뮤추얼의 내부 정보를 통해 금융계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불거지기 시작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키스질은 뮤추얼의 깊숙한 핵심 금융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헤지펀드의 금융 공매도 내부 정보를 소상히 파악을 할 수가 있었고, 또한 무슨 자신감으로 레딧을 통해 게임스톱의 공매도를 장악했으며 정확한 시점에 게임스톱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했던 걸까요? 설마 이 모든 것을 감으로? 절대 그럴 리가 없겠죠.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게임스톱의 주가가 급상승하기 직전인 지난달 21일부터 사직을 통보했는데, 실제 퇴직 처리가 완료된 것은 정확히 게임스톱 주가가 최고점을 찍었던 28일이었습니다. 결국 뮤추얼이 키스질로부터 정확한 어떠한 결과를 보고받기 위해 게임스톱 주가, 즉 이것이 최고가 시점에서 그 사람을 보고 해직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키스질의 게임스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레딧의 주식 투자 토론방을 만든 제이미 로고진스키를 추적해야 됩니다. 제이미 로고진스키는 멕시코 수도인 멕시코 시티에서 3살박이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컨설턴트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멕시코 이중 국적자랄 수 있는 그는 과거 워싱턴 DC 은행에서 근무를 했던 2012년에 여윳돈을 갖고 고위험 투자를 해보려고 했지만 기관에 대항했다가는 죽는다라는 충고만 들었고 이후 자유롭게 투자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는 정보방을 직접 개설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드린 제이미 로고진스키가 근무했던 워싱턴 DC 은행은 바로 워싱턴 미주 개발 은행에 근무를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고 이곳에서 빅3 기업의 뮤추얼 펀드를 관리 담당하는 일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키스 질과 제이미 로고진스키는 우연일지는 몰라도 같은 과의 은행, 즉 상하관계를 가지고 있던 은행을 다니고 있었고 그들이 함께 게임스톱 사태를 레딧을 통해 만들어냈으며 같은 시기에 이 레딧을 꾸준히 이용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의 친분은 예전부터 두터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제이미 로고진스키는 레딧을 개설하고 그 후에 꾸준히 뮤추얼 관계자와 접촉을 했으며 주로 주식에 관한 이야기를 논했다라고 하는데 자세한 정보는 더 이상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이미 로고진스키는 월가 금융가들의 사람으로부터 레딧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꾸준히 그들과 접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서브 레딧에 21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제이미 로고진스키의 월스트리트 배츠는 오래전부터 그의 레딧을 움직이는 힘이 금융가들의 간접적인 협력을 통해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그 증거로 제이미 로고진스키가 운영했던 레딧의 멤버 중 상당수가 월가 금융가의 사람들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의 은밀한 구독자는 거의 2년 동안 게임스톱에 개인 투자자들로 투자를 하면서 주가를 꾸준히 밀어 올릴 만한 물량을 잡아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최근 며칠 사이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것이죠. 언론에서는 일부 진취적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치면서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던 헤지펀드들을 공격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데 아니 도대체 그 진취적인 30대 몇몇의 리더 투자자들은 도대체 공매도를 끌어내릴 수 있는 그 폭발적인 자금력을 어디서 가져왔던 것일까요? 이처럼 월스트리트 배츠 산하의 몇몇 수장들의 행동으로 레딧의 수많은 개미 군단들이 단지 게임이라는 과거의 추억팔이 때문에 하락이 분명한 게임스톱 주식에 마치 광신도 같은 믿음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딥스들이 만든 주식시장 시스템의 심각한 붕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언제라도 레딧의 개미 군단들이 공매도와 주가를 싹쓸이해버릴 수 있다는 이상한 힘의 논리의 상황으로 전개되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주식 거래 정지를 통해서라도 잘못된 주식 금융제도를 수정해야 될 문제로까지 커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조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조치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사실 개미들이 게임스톱 급등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 더 맞는 것이죠. 그 증거를 이야기하자면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달 1월 26일부터 28일 그러니까 사흘 연속 게임스톱 주식을 순매도를 했고요. 게임스톱 주가는 26일 93%에서 27일에 135%로 각각 폭등을 했는데 당시 개인 투자자들은 모두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게임스톱 주가가 폭등하는 사이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비중은 줄었다라는 것이죠. 1월 26일 48%에 이르던 개인 거래량 비중은 주가가 135% 치솟은 다음날 오히려 42.9%까지 줄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8일부터 29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헤지 펀드들은 서서히 차익 실현을 준비했고 꼭대기에 묶인 개미들의 돈을 이용해서 모두 탈출했습니다. 개미들의 반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게임스톱의 주가 폭등이 개미들의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상승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결국 또 다른 헤지 펀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검은 헤지 펀드가 게임스톱 주식을 사들이고 공매도 세력을 압박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사실이고 레딧에 일그러진 영웅들은 이러한 상황을 숨긴 채 개미의 반란이라는 그럴싸한 거짓말로 이 같은 상황을 의도적으로 연출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즉 게임스톱의 주가가 공매도를 치고 올라갈 정도의 꿈틀거림을 만들어낸 이 베일에 쌓인 레딧의 검은 그림자 수장들이 엄청난 자금력을 투자해 게임스톱의 공매도를 집어누르기 시작했고 개미들은 이 같은 주가 상승에 힘입어 레딧 사태의 불을 본격적으로 지피기 시작했던 것이지 개미들이 키스질의 말을 듣고
여기저기 단합을 해서 투자를 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게임스톱의 주가는 단기적으로 $150까지 치솟았고 월스트리트 배치의 검은 수장 팀들은 이 전략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1000가 상승할 때까지 안전벨트를 꽉 매고 팔지 않겠다라는 댓글들을 유도하면서 주가를 꾸준히 유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댓글 여론을 조성했던 자들이 바로 3명 유명한 3인방이 라이언 코헨과 이 도널드 포스, 마지막으로 제이미 로진스키였습니다.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개와 고양이 전자상거래 사료 브랜드로 유명했던 쉐이의 라이언 코헨은 제이미 로고진스키와 게임스톱의 지분을 2년 전부터 사들이기 시작을 했고요. 서브프라임 자동차 대출자인 크레딧 어셉턴스의 창업자 도널드 포스 역시도 제이미 로고진스키의 레딧 정보 계획하에서 주식을 꾸준히 사들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키스질과 라이언 코헨 그리고 도널드 포스는 모두 제이미 로고진스키 레딧의 회원 가입자들이었고 이들은 모두 뮤추얼 투자 은행과 상당히 깊은 관련들을 가지고 있거나 또한 그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공매도 공격에 초기 주가의 판도를 바꾼 엄청난 큰손의 그림자들, 개인들이 매도하는 물량을 모두 받아내면서 급등시켰던 이자들의 투자자들의 정체가 도대체 누구인지 아직까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바로 뮤추얼 은행 관계자들과 그 애들이 레딧의 이 주요 선동자들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었다라고 의심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특히 게임스톱의 공매도 이것을 일으키는데 이 뮤추얼 투자 은행들이 매우 깊은 관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뮤추얼 은행은 과거로부터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하면 JP 모건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8년부터 뮤추얼 사태를 이용해서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JP 모건이 워싱턴 뮤추얼을 헐값에 인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헐값에 인수하는 것도 모자라서 인수 손실의 전부를 보상하라는 소송을 연방예금보험공사로부터 다시 걸기 시작하면서 JP 모건은 아무런 손실 없이 워싱턴 뮤추얼을 꿀꺽했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뮤추얼 펀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후에 JP모건은 뱅가드와 블랙록과 함께 2019년 12월부터 45%에 머물고 있던 중국의 샹토우 모건의 지분을 100% 전량 모두 가져오게 되면서 중국의 뮤추얼 펀드의 허가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1년이 흐른 뒤 JP모건은 매스 뮤추얼 기업을 중심으로 비트코인의 구입을 우회 매입하기 시작을 했고 JP모건의 이러한 매입 상황을 본 미국의 여러 생명보험사들이 동시에 비트코인을 약달러에 따른 자산 관리 수단이라는 명분 하에 엄청나게 사들이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가 바로 비트코인이 꿈틀대던 2020년 12월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2달 뒤 비트코인이 점점 상승의 여력을 잃어가고 있을 때 갑자기 게임스톱 사태가 발발을 했던 것이고 이로 인해서 JP모건 산하의 샘베스트 매니지먼트는 월스트리트 배치에 영향력을 불어넣어주기 위해 게임스톱의 공매도 붕괴 포지션을 취했던 것이고 예상대로 그들은 당연히 승리하게 됐고 엄청난 돈을 벌게 됩니다. 이처럼 비트코인의 최절정이 점점 식어가고 있을 때 게임스톱 사태가 발발을 했고 또한 비트코인 ETF 추진설이 동시에 나오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비트코인이 2조 달러 이상의 ETF 시장으로 상장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서 너무나도 턱없이 좁은 시장이다 보니 무엇보다 중국 같은 거대 자본의 자금 핸들링이 반드시 필요했고 또한 이것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촉매제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중국에서 추진 중인 록펠러 산하의 뱅가드, 블랙록, JP모건이 이 거대한 비트코인 ETF 시장을 움직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바로 뮤추얼 펀드였던 것이죠. 한마디로 주식시장을 게임스톱으로 인위적으로 흔들어서 그 여파로 비트코인 ETF 시장의 캐파를 늘리면서 중국의 금융개방을 통한 뮤추얼 펀드 자산 축적으로 인해 비트코인의 ETF 시장력을 늘리려는 게 그들의 진짜 목적이었지 않을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금의 안전 자산 도피처로 바라보고 있는 주식시장과 비트코인의 시장의 평평한 균형을 붕괴시켜야만 했고 주식보다 신뢰성이 부족한 비트코인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의 룰이 개미들의 봉기로 반드시 붕괴되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 촉매제가 바로 게임스톱이었고 이것으로 자신감을 찾은 개미들은 주식시장에서처럼 비트코인을 핸들링할 수 있겠다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비트코인을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상이고 블랙록의 자사 펀드 포트폴리오에 처음으로 비트코인 선물을 편입하는 이유도 크게 한몫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비트코인과 게임스톱의 공매도 흐름은 또다시 지금의 게임스톱 사태처럼 헤지 펀드들의 공매도에 결국 승리를 안겨주게 될 것이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언제든 공매도로 인해 급락할 수 있다라는 무언의 신호이기도 하기 때문에 겁없는 비트 개미들의 매수는 현재 매우 주의해야 할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JP 모건이나 블랙록, 뱅가드가 잘게 쪼개져 버린 비트코인의 개미들이 계속 달라붙기를 바랬던 그 이유는, 과거의 비트코인은 2%의 큰 고래가 97%의 독점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채굴과 차익 실현이라는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대략 73%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많이 현재 큰 고래들이 비트코인의 독점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결국 비트코인의 시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나머지 28%의 영향력 또한 필요해진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결국 게임스톱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비트코인의 ETF 시장을 의도적으로 키우려 하는 행위를 현재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시장력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게 일단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물론 비트코인이 앞으로 더욱더 성장을 하고 그 가격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시장력이 커진 만큼 그것을 저들이 ETF 시장으로 만들어 돈을 벌려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이야기할 때마다 비트코인을 금과 비유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점진적으로 그 거품을 끌어올리는 데 노력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비트코인 ETF 시장이 100%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좀 섣부른 판단일 것 같고, 이 게임스톱 사태와 비트코인 이 폭등 상황에 숨어 있는 바로 중국의 금융개방에 따른 뮤추얼 펀드 시장력의 영향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 수 있을 것 같고, 바로 이 자금력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비트코인과 같은 영향력의 코인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저들의 의도대로 비트코인 ETF가 성공을 거두게 된다 하더라도 분명 한 번의 조정을 거친 후 자신들이 비트코인의 점유율을 100% 가까이 끌어올리고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ETF 시장을 선점하고 그것을 조작하려고 진행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헤지펀드, 즉 시트론 리서치의 앤드류 레프트는 완전히 게임스톱, 레딧에 일그러진 영웅들과 그 뒤에 숨어있던 JP 모건, 블랙록, 뱅가드 산하의 금융기업들의 작전에 완전히 이용당했던 것이고, 그 모든 사태의 책임들은 결국 일그러진 영웅들의 사건 조사만으로 급하게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게임스톱 사태 후유증으로 인해서 잘못된 자신감을 얻은 개미들은 주가 급등을 설명할 수 없는 기업까지 손을 뻗트리면서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그 주체자가 자신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함에도 말이죠. 당연히 게임스톱 사태는 과거 프랑스 혁명처럼 개미들 스스로가 일어났던 봉기나 혁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프랑스 혁명의 민중들 뒤에도 여전히 그들의 분노를 조종했던 미라보나 라파에트 같은 입헌 군주제를 지지하는 온공파 혁명 정치주의자들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대중들의 분노를 조작하기 위해서 거짓 정보도 만들었고, 또한 왕실을 공격하기 위한 계획도 치밀하게 세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자신들의 온건한 정신과 의지로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이번에 일어났던 게임스톱 도박판 사태는 너무나도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상당히 의도적이었으며 치밀했고 알 수 없는 누군가의 세력이 개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이 모든 이익은 결국 뱅가드와 블랙록, JP모건이 모두 가져가는 판이었습니다. 아마도 게임스톱의 진짜 진실은 그것을 일으켰던 일그러진 영웅들만이 그 속을 알 수가 있겠죠. 확실해진 것은 예기치 못한 게임스톱 사태가 갑자기 발발하면서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과 게임스톱 그리고 빅3 기업의 뮤추얼 펀드는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이 비트코인의 시장력과 점유율을 더욱더 공고하게 구축하려는 의도를 이 세 가지의 끈끈한 관계를 통해서 유도했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비트코인의 이유 있는 상승 뒤에는 그에 따른 거대한 세력이 숨어 있었다라는 말을 남기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